왜 2011년에 안 했냐라는 설명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나 아까 방송 보는 뒤 겁니 비장하게 말하더만 쫄아서 그때 숨긴 걸 이제야 밝히는 주제에 되게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는 척 쩔더라. 특수부가 이런 짓을 하는 곳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여갖고 이제 이 댓글을 제가 보고 굉장히 오래 마음에 남아가지고 잘 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자려 누웠는데 이 댓글이 그 생각나서. 정도였어요? 네. 궁금하네. 제가 읽어볼게요.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철책 응원 모두 다 부탁드립니다. 4차 언론혁명. 과학입니다. 뭐지 개소리야.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머리 잘랐나요? 그럼요. 잘 잘랐죠? 네. 근데 강병수 기자가 중책을 맡게 됐다고. 제가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죠. 오기정 우리- 기자가 소개를 해줄래요? 본인 직접 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네. 제가 우리 옥미 얼더비님께서 끌어오신 월요일 더 라이브에 후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거 말하고 갑자기 또 잘리면 어떡하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다음 주가 첫 방이에요? 네, 다음 주가 첫 방입니다. 그냥 돼지기가 이것저것 그냥 다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에서. 본인이 다 해먹어야죠. 네, 그럼요. 우리 기대할게요. 곰돌이가 열심히 잘할 수 하겠습니다. 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정 기자. LED 형광등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악의적인 편집.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넣다니. 원래 이런 건 다 나가요. 진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ED 형광등을 알고 있는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작가입니다. 땅. 박은진 작가입니다. 다음. 4차 언론혁명은 과학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렇습니다. 목미 얼더비 왜 오기정입니다. 원고대로 안 해요 아까 이거? 네. 자, 이번 순서 뭐 썸네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뉴스 리포트만 보도 빡치는데 이 자세한 내 말 알으면 더 빡치실 수 있고요. 플러스로 KBS가 9년 동안 묻어놨던 그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법정에서 아니다. 검찰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한 고 한만호 씨의 생전 인터뷰를 저희 KBS가 보도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뭐 할 얘기가 많겠지만은 우리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일단 검찰의 문제 그리고 KBS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 씨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일단 먼저 해주시죠. 아마 배경식을 아예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네. 아주 짧게 할게요. 네. 아주 간략하게. 네. 한명숙 사건이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모르셔도 돼요. 네. 1차는 그 유명한 의자가 돈을 받은 네. 놓고 곽영욱 간다.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 였는데 1심, 2심, 3심 다 무죄였어요. 근데 2010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잖아요. 네. 그 직전에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직전에. 이제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제 개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무죄가 다 나왔으니까 네. 새로운 혐의를 이제 흘려요 먼저. 그게 뭐냐면 이 한만호라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9억 원을 줬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검찰이 2010년에 기소를 하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이제 2심, 3심 모두 유죄가 돼서 수감이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한명숙 전 총리가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심 재판에서 이제 두 번째 공판에서 한만호 씨가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는 그 한만호 씨가 진술을 번복해. 나는 검찰이 시키는 대로 말했다. 딱. 이거 뭐 다 검찰이 짠 거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만호 씨의 그 법정에서의 그 진술 번복, 검찰 입장에서는 위증이죠. 우리가 수사할 위증을 때 교사한 이래놓고 거죠. 저렇게 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2011년에 검찰이 한만호 씨를 또 위증으로 기소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다시 기소하는. 검찰은 그게 거짓말이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 한만호 씨는 원래 이제 구속 다른 이거와 한명숙과 아무 상관없는 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어. 네. 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 있어서 통영에서 이제 모든 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생을 하고 있다가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이송이 돼요. 그래서 검찰로 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다른 혐의로 또 기소가 됐나? 그래서 수사 받다가 알아요. 이게 한명숙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받는데 앞에 구속된 그 건으로는 출소를 해. 2011년에.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위증 혐의로 다시 2016년에 구속이 돼서 2018년에 출소를 하고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2번 수감 생활 끝에 이제 후유증으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겠었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쟁점은 그 당시에 그 진술 번복. 네. 그게 상당히 큰 일이잖아요. 그쵸. 한명숙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이 이렇게 기소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한만호란 사람이 자기의 진술이 사실은 검찰이 시키는 대로 조작된 거다라고 공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검찰은 그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고, 그래서 다시 수감이 됐고, 나중에 2년 뒤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당시에 그 위증 혐의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기 전에 이 양반이 그 한만호란 분이 무슨 수첩을 자꾸 보고서 공판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하지 않은 얘기,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했던 얘기를 뒤집는 얘기, 이거 할 때 계속 이렇게 수첩을 봤대. 저게 뭐지? 해갖고 압수수색을 해서 그 구치소에 그래서 그 비망록을 가져갔는데 그 비망록이 있었다는 내용은 이때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한만호가 이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도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까지 나왔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한만호가 그 원래 회사 이제 자기 운영하던 회사에 감사로 있던 사람이 남모 씨가 이제 자기가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회사를 야금야금 먹는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검찰청에 나타나서 검찰에 협조해라. 자기한테 이렇게 협박했다라고 공판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망록이 있다는 거, 소위 얘기하는 이 수첩이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메모장인데 내용도 상당히 많대요. 그 구치소에서 파는 노트 29권 분량이래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검찰한테 협박을 받았다, 그게 남모 씨다, 이런 내용들도 본인이 공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다 나온 얘기긴 해요. 그렇지만 그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 검찰이 압수해서 가져갔으니까. 네. 근데 그게 최근에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시겠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 그런데 이게 KBS가 이걸 이제 한만호 씨와 인터뷰를 했었던지는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일단 그 과정은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사건, 요 보도 내용 관련해서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좀 읽어주세요. 다음이랑 KBS. 다음에 나는 전설이다님께서 선거 개입이었지. 이런 조작이 아니었다면 당선되었을 것.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 바로 앞두고. 그때 직전이죠. 직전에 갑자기 4월에 처음 혐의를 검찰이 흘려요. 6월이 선거인데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다음 댓글도. KBS 사이트의 무주삼방님께서 한명숙은 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돈 먹었다고 깜빵 살고 지금 재심 신청 안 합니다. 왜겠어요? 무죄를 주장할 만한 자신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뽐뿌질 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뭐 이게 9억 중에서 뭐 1억 같은 경우에 3억, 크게 3억, 네. 3억이 있고 그 중에 1억은 이제 한 씨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이제 수표가 들어갔다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빼박이다. 그냥 100% 유죄다. 확실한 게 있으니까.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재심하자고 안 할 거다 이런 말씀인데 뭐 저희는 뭐 그거는 저희가 뭐 법리를 뭐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요 보도와 이 당시에 이제 검찰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에서 이제 검찰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KBS 인터뷰에서 드러난 내용이 검찰이 한만호 씨에게 증언을 조작,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줬다. 그리고 연습까지 시켰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다음이랑 네이버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MAAEY68님이 검찰은 시나리오 작가 집단인가? 네이버의 QWER 땡땡땡님이 유무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 정말로 한만호 비망록대로 강압적 수사, 거짓 진술, 사건 조작을 했느냐가 궁금하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꼭 알고 싶다. 네, 꼭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번 우리 보도와 비망록에 드러난 내용 토대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유무죄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이 모든 보도의 시작은 뉴스타파잖아요. 뉴스타파가 총 5부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1부, 2부는 그냥 약간 좀 앞에 배경 설명이었고 3부부터 비망록의 내용이 나와요. 뉴스타파가 입수했다고 하는. 그리고 정말 이 5부작의 핵심은 마지막 5부예요. 그 HC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3부의 비망록이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에 이 비망록의 내용을 MBC에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MBC가 그 당시에 뉴스타파랑 같은 날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HC 5편에 나오는 그 HC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그 당시 MBC처럼 받아서 오늘 보도를 했죠. 화요일에. 네. 그 HC가 누구냐면 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 네,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비망록을 폄훼하고 싶은 분들은 이건 이미 2011년에 나왔던 건데 그렇죠. 이제 재판에서 와서 뭐 한명숙 여건이 뭐 여러 가지 총선도 있었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한명숙 복권을 위해서 이런 사건 이미 대법 판결 난 것까지 다시 뒤집으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네. 그거와 별개로 네. 이 비망록을 단독 입수해서 본 뉴스타파의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상당히 심각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네.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한만호가 이제 진술을 뒤집은 건 검찰 입장에서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공판에서 갑자기 딴소리를 하니까 어이씨 이거 다 검찰이 시킨 거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어떻게든 그 한만호의 진술을 뒤집어야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한만호랑 같이 수감돼 있던 이제 죄수들이 증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전부 다 자기는 그 한만호가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 9억을 한명숙에 줬다는 내용을 구치소에서 들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두 사람은.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회유한 마지막 그 세 번째 인물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인물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 그 세 번째 인물인 HC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네.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 보도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을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검찰은 이후 한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한 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김모 씨는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수감자 최모 씨도 한 씨에게서 돈을 건넨 방법도 상세히 들었다라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란 주장이 한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한만호가 법정에서 이 양심선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이고 김나 가 법정에 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술한 부분이. 그건 다 거짓이죠. H씨는 당초 자신을 포함한 수감자 3명이 검찰의 주도로 거짓 증언을 연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C를 보여주면서 그걸 받아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껴쓰기 그대로 했어요. 진술 기록이든 영상 녹화든 증인신문 내용이든 이미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이었어요. 실제 H씨의 서울중앙지검 출정조사 기록을 보면 본인 사건과는 무관한 한만호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20차례 넘게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인으로 나간 최 씨 등과 함께 조사받은 날도 13일이나 됩니다. 얘네부터 증인 나가기 전에 1048호, 1050호예요. 특수 2부. 거기 영상 녹화실에서 우리 3자가 입을 같이 맞췄으니까 다 보고 듣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핵심은 불러다가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진술을? 이렇게 진술을 해라. 검찰이. 그러니까 앞에 그 검찰의 작전은 이게 어쨌든 한명숙도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의 위상에 걸맞게 민변의 최고 에이스들이 한명숙 변호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 대법관 출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죄수들이 어쨌든 검찰의 뭐 이제 이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네. 검찰의 이제 시나리오대로 연습을 시켜서 공판에서 이제 증인 신문을 받는데 이 변호사들한테 말릴 수 있잖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막 당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진술이 약해져. 그럼 그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앞에 있었던 걸 좀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그래서 이른바 3인 성호 작전이 우리가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믿는다는 네. 말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세 번째 분은
이분이 이제 그 한만호 씨랑 실제로 조금 그 구치소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한만호 씨와 친분 관계도 이제 구치소 안에서 쌓았고 네. 그 한만호 씨의 저간의 사정을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검찰이 자기한테 불러서 이런 회유 작전을 펴니까 난 이거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들하고 딸을 검찰청으로 불러갖고 네. 그러자 검찰이 미성년자인 아들과 조카를 불러 자신의 주식 관련 혐의를 캐려했고 이에 큰 압박을 받아 결국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아들 주식 산 부분으로 인해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를 동요하는데 거부하다가는 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실제 H씨가 2011년 당시 한명숙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들과 조카가 같은 검사실에 출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H씨는 법정에서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버텨 끝내 증인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오작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 검사뿐이 아닌 그 지휘라인 전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부분은 내가 양심이 너는 알 거다 하고서 제가 그 출정 거부를 해버려요.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했는데 협조를 하기 직전 이제 협조를 다 하고 협조를 하면서 이제 검찰이 시키는 대로 다 외우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진술하겠습니다 해서 말을 다 맞춘 다음에 이제 공판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 그 전날 자기가 다른 그 재소자한테 나 이거 가서 다 부를 거다. 내 재판정 가서 검찰이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시켰다고 부를 거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분의 증언만 이분 인터뷰 내용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래도 되나? 이게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한명숙을 보내려고 이렇게 하자라고 한만호한테 다 말을 맞춰놨었는데 이게 어그러지니까 이제 3명의 재소자를 동원해서 이 재소자들은 다 검찰하고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혐의를 좀 깎아주거나, 그러니까 구형량을 깎아주거나,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거나.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진술을 했던,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 기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자세히 이해하시려면 하여튼 전혀 그 구속된 혐의와 상관없는 특수부에 가서 계속 왔다 갔다 불려가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수부가 이제 한명숙 총리 네, 수사한 네.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작가님 읽어주세요. 다음에 덕이님께서요. 공수처 1호 수사대상 네, 이게 이제 공수처가 된다면은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떤 회유 협박을 통해서 이 재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는지 이분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걸 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 댓글 읽으세요. KBS 유튜브의 폴레토님께서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져서 이런 짓도 하는 거 아니겠나.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수사권만 분리 운용해야 한다. 김학의 무죄가 말이 되나. 경찰이 독립수사했으면 유죄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이제 MBC도 보도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KBS에서 뜬금없었지. 뜬금없이 한만호 씨 생전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사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만하죠. 어떤 욕을 먹었나? 우리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방금 작가님이 읽었나? 그 네, 전거를? 제가. 그럼 오기정 기자님 또. 저는 기계적 중립의 화신으로서 강박증. 강박을. 근데 이거는 어디에 달린 건지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닉네님이 이제야 공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사타파 등 탐사 언론들이 주변 탐문하며 조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KBS가 취재한 내용이 있다는 게 알려질 상황인 거죠. 미리 공개해서 매를 덜 맞겠다는 비열한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것도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기가 이제 딱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부장팀장 뭐 데스크 상황을 보면 또 그때는 뭐 못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유리앱의 20170509님이 놀랍게도 이 시기에 KBS 9시 뉴스 앵커가 민규. 매주 나오냐? 우리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끝이야. 마지막 이제. 약속. 진짜 최종. 그때는 그러면 왜 보도가 못 나갔고 이 보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 과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뭐 KBS가 이거를 막 영화에 나오듯이 이걸 쥐고 있다가 이거 지금 하면 딱 좋겠군 이러고 막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 과정에 대해서 정연욱 기자가 좀 읽어오셨다고요?
읽어보시다가 취재해보시다가 사회 이게 취재. 핵심이죠. 앞에 건 다 사실 타사에서 보도한 네네. 거니까 우리로서는 좀 굴욕적인 그렇죠. 얘기인데 근데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너무 좀 괴롭더라고요. 이런 보도를 했는데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하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댓글처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KBS 기자로서 궁금해서 좀 이제 상황을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1년에 한만호 씨 인터뷰한 그 기자, 네. 그 기자가 당시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당일에 우리 보도 정보 시스템에 검색을 해보면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아이템이 취재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발제를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발제했어요. 사회부에서 보도를 이거 했다. 하려고. 법조팀에서 당시 법조팀에서 이거 오늘 9시에 내주십시오 올렸어. 그리고 당일에 인터뷰를 갔대요. 오후 늦게. 근데 이제 우리가 2017년 파업 전후의 KBS는 사실 다른 KBS잖아요. 그 당시에 수뇌부와 지금 수뇌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고 그 당시에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의 수뇌부고,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수뇌부는 이런 보도를 내기 싫었겠죠. 그건 우리의 추정입니다.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만호의 비망록, 한만호의 진술 번복, 이거는 당시에 이미 알려진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공판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공판은 세계의 공판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고 기사화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죄수들의 그 한만호에 대한 공격, 그것도 다 기사화됐어요. 한만호의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지.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취재 기자가 정말 어렵게 섭외해서 오후 늦게 인터뷰를 해 왔대요. 근데 이제 그날 큐시 때 안 잡힌 거야. 그리고 이제 9년의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뉴스타파 이 사람인데 왜냐면 뉴스타파에 이렇게 한만호의 얼굴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생전 모습을 사파 몽타주처럼 이렇게 이러 보고 나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5월 15일에 그 이분은 지금 법조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팀에 가서 이제 그 테이프의 존재를 알리고 법조팀에서도 이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 한만호란 사람의 육성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나온 얘기라 하더라도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보도국장, 일단 뭐 이렇게 본부장 이렇게 여러 소위 얘기하는 보도국의 수뇌부들이 네. 판단에 동의를 했으나 네.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은 역시 아기 댓글에 나왔던 왜 2011년에 안 했냐라는 설명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만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내부의 논리론.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또 공교롭게 당시에 이제 그 취재 지시를 했을 법한 자리에 있던 분들은 지금 다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왜 이게 그렇게 무리를 해서 들이밀지 않았냐는 지금 불가능해. 복귀가 당사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모르는지는 뭐 머리를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핵심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앵커 멘트 중에 KBS 통합 뉴스룸은 지금의 보도국은 당시에 이 인터뷰를 보도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당시에 취재를 했고 당시에 취재를 한 거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KBS의 상황 때문에 보도가 되지 못했고 당시에 취재를 했던 기자가 그걸 기억을 해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게 꼭 나가야 된다고 뒤늦게 판단을 해서 지금의 KBS 수뇌부가 이거 역시 보도 가치가 있다고 같은 판단을 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앵커 멘트로 당시에 보도가 안 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죠. 하지만 뭐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댓글은, 그러니까 물론 뭐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일 많았죠. 근데 그거와 이제 별개로 KBS에 대한 댓글은 이런 게 많았어요. 루리앱의 밝은 쿠님이 개백스 9시 뉴스에 고 한만호 씨 인터뷰를 이제 와서 미처 몰랐다는 듯이 슬그머니 몇 분 보내고 말아버리네. 기가 찬다라고 하셨고, 덕후의 익명님은 나 아까 방송 보는 뒤 겁니 비장하게 말하더만 쫄아서 그때 숨긴 걸 이제야 밝히는 주제에 되게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는 척 쩔더라라고 하셨고, 트위터의 빈무덤님이
KBS가 9년간 감췄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한만호씨 육성 녹음 인터뷰 공개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그동안 보도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과가 있어야 된다. 물론 뭐 공영방송으로서 당시 뭐 정권 눈치를 당시 이명박 정부였죠. 살펴야 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게 절대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적이죠. 이제 다만 지금 연욱 선배가 말한 사정하고 그 뒷 배경을 듣는다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은 넓어질 수 있겠지만 뭐 지적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저도 2011년 뭐 이때면 KBS 뉴스 욕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 들을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어떻게 줄 욕했어요? 알았나? 뭐 왜 욕했어요? 정권의 개. 개 이런 건 아니고 열심히들 나팔수. 산다. 뉴스 보면서 참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맞아요. 어떻게 참 이런 이제 진짜 뭔가 그 시대는 그랬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확실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공개한 거 자체는 그거에 있어서는 해야지 당연히 뭐 해야죠.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이거를 진짜 또 묻었다. 그럼 저 문 닫아야지 회사. 옥 기자는 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게 양쪽에서 다 오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그러면 그때 걸 공개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 의심을 하는 지적과?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좀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전 내부에 있지만 궁금한 거는 그때 시점에서도 한만호 씨의 육성이 직접 공개된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잖아. 없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기사 가치가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때는 그렇게까지 할 건 또 아니,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게 좀 취재 기자 무슨- 입장 말고 네, 당시에 네, 데스크 입장에서 보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계적 중립의 강박. 정치가 아니고 심지어 이거는 공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KBS 수뇌부가 지극히 싫어하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당시 얘긴데 당시에는, 그 진술을 번복한 핵심 관계자의 인터뷰. 진술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나는 그 당시 분위기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리포트라고 생각해. 이건 정말 중립적이지 못해. 공정하지 어떻게 못해라고. 일방의 말만 어. KBS가 왜 이 사람의 스피커가 되어주냐라고 했을 게 머릿속에 그려져. 그렇죠. 아마 그때 수뇌부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또 딱히 논리적으로 그치. 반박하기 쉽지 않았겠죠. 뭐 진짜 억지로 하려면 또 막 저 검찰 얘기도 그리고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어. 그때는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없었습니다. 2011년이에요. 진짜 옛날이야. 저는 어쨌거나 그런 과오가 있었던 거고 지금 와서 우리가 해명하고 욕을 좀 덜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욕은 우리는 계속 욕을 먹고 네. 계속 반성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잘해야죠. 잠깐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뭐 데스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던 지금 봤을 때는 판단 미스였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도를 할 때 뭔가 여기서 그 빈무덤님이 트위터 빈무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뇌부들한테 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목소리를 담거나 이런 거 없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비장하게 우리가 이거 쥐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개를 할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좀 이런 웃겨. 앵커 멘트가 되게 변명같이 느껴지고 되게 가짱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역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댓글에도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멘트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쥐고 있다는 말은 당연히 안 했고 이제 멘트에서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알게 됐다라고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게 아까 옥 기자 말대로 이거는 양쪽에서 오해를 받기 십상이거든. 심지어 이게 보도가 나간 21일은 그 여권에서 한명숙 재조사 얘기를 처음 한 날이에요. 맞아요. 그날에 맞아서 딱 이게 나갔으니까 마치 이 또 보도를 반대편에서 불편하게 보는 분들은 한명숙 무죄 프레임에 KBS가 편승해서 이런 걸 뒤늦게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근데 이 인터뷰를 한 한만호 씨 입장에서 보자면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한만호 씨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이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언론을 믿고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밝혀달라고. 근데 이게 나가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와서 이게 밝히는 내용들도 이분이 뭔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그때 보도가 됐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요거 페이스북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좀 읽으세요. 페이스북에 만두님께서 만약 KBS가 그때 바로 뉴스를 내보냈더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한만호 씨가 재수감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고인이 되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은 한명숙 전 총리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됐을지도 모른다. 이제 보도라는 게 어떤 이제 뭐랄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육성 인터뷰가 주는 힘이 상당하잖아요. 그냥 법정에서 뭐 한 씨는 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기자 멘트로 나가는 것보다 똑같은 멘트여도 그렇게 보면, 나가게 되면 검찰이 지금 검찰 수사의 방향이 아닐 가능성도 언론에서 제기를 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뭐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법정에서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라고 그냥 눈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저는 적어도 뭐 죄 유무 여부를 바꿨을지 안 바꿨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네. 적어도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언론이란 건 기본적으로 왜 한명숙 전 총리가 당신 왜 뇌물을 받았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검찰한테도 그치. 검찰 왜 이렇게 수사를 합니까? 라고 그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장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렇지. 네, 그리고 아까 유정 선배 잠깐 얘기한 것처럼 육성을 내보낸다는 거는 그 인터뷰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나는 사회적으로 진짜 완전 매장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명히 본인의 어떤 부담감을 안고서 응한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책임 역시도 언론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만호 씨가 공판에서 자기 진술을 번복한 그 사건, 네. 그 번복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 논리는 판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파 보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 검찰이 그 한만호의 진술 번복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그 증인들과 기술들. 그치. 그게 이 나온다. 조작이었다고 밝힌 건데 조작과 시나리오였다. 이 인터뷰의 단계는 한만호의 주장을 이제 다시 한번 그쵸. 네. 육성으로 듣는데 그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걸 약간 이제 원경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그렇죠.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한만호의 편을 사실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고인이든 한만호 씨의 발언 이 모든 진술이 몇 프로가 진짜인지 우리 아직도 몰라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판을 뒤바꿀 만한 팩트는 분명히 아니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육성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인터뷰 윤리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데 그건 이제 그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뇌부의 판단이 충분히 그럴 법했다. 지금 복귀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쟁점이 그럴 법했다는 게 이제 그럴 그 만한 당시 인간이었다. 그럴 저 그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 보도를 전반적으로 보면 특수부가 이런 짓을 하는 곳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정권이 왜 특수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선거 직전에 이걸 막 흘려줘. 터트려줘. 와, 선거 2달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여 갖고 이제 차기 야당 주자들이 막 이제 예민한 부상하기 시기였죠. 시작. 그리고 그 전까지 지지부진했던 그 야권에서 이제 막 유력 주자들 지지도가 높아지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 당시 서울시장 이제 막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충분히 차기를 노릴 수 있는 굉장히 그 약간 뭔가 정권 말기에 불안한 상황에서 정권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찰이 이런 거 해주면 정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이거 완전히 손 안 대고 선거 직전에 유력 주자를 거의 날려주는 실제로 0.6% 차이로 졌잖아요. 한명숙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가. 이게 기여를 했죠. 검찰 특수부에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정말 이런 어마무시한 기획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이슈를 아주 잘 드러내는 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육성 인터뷰가 지금 공개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뉴스타파가 판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렇게 취재를 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을 거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더 돌아서 취재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만호 씨 출소할 때 기자가 한 명밖에 안 갔다고 그때 뉴스타파 보도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그게 거기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거에 더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서라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오히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화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란 집단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된다는 그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실제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얘기해보고 언론 니네도 더 열심히 취재해봐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다른 시기였으면 오히려 그냥 사장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저희 KBS가 지금 뭐 김경록 PB 건도 그렇고 뭐 이 건도 그렇고 인터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지 인터뷰를 어떻게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소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진짜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좀 계기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KBS를 믿고 인터뷰를 안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9년 있다가 틀어주는 회사를 누가 인터뷰를 하냐 그 회사에. 그렇게 됐네 진짜. 네.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사과도 안 하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겠죠? 그래서 나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너무하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보도 안 해주고 그런 거는 정말 우리 KBS가 정말 그 동안의 어떤 해온 거를 좀 다시 제로에서부터 다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우리 뭐 내부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으니까 좀 이거 계기로 좀 더 나아지는 KBS 보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 유튜브 영상에다가 육냥이 나르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좀 읽어보고 1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댓글을 제가 보고 굉장히 오래 마음에 남아가지고 잘 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자려 누웠는데 이 댓글이 그 생각나서. 정도였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데일기 유튜브의 육냥이 나르샤님이 요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내용이 1. KBS 이렇게 좋은 뉴스 있었는데 묻혔어요. 2. KBS가 이렇게 좋은 뉴스 쓰는 기자님 모셔왔어요. 3. 타사는 요즘 이런 잘못하고 있구만. 타사를 비판하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잘하고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락을 항상 까는 듯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죠? 이게 처음에 시작한 의도가 이런 거였나요? KBS의 나쁜 기사, 나쁜 논평은 쌓여가는데 반성 없는 KBS의 칭찬만 하는 1. 이렇게 해야 이 채널이 그나마 유지되기 때문에 2. 그나마 KBS가 타사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고 봤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잘 때 틀어놓고 자고 있네요. 내가 변할 수 없는데 남에게 변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더 아픈 게 진짜 딱 댓글 보면 되게 오랫동안 보신 분이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더 약간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 인터뷰 김경록 PB 건의 본질도 우리가 인터뷰를 했던 분이 나 저 얘기 아닌데 이거였잖아요. 이것도 그럴 수 있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이게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즘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기사를 쓰면은 그 당사자한테도 보여주라 그래요. 기사 출고하기 전에. 네 말이 이거 맞냐. 그만큼 인터뷰이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뷰할 사람 섭외할 때 얼마나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잖아. 그러니까 이 한 씨 인터뷰 섭외할 때는 또 그쵸. 어떻게 얘기를 했어? 9년 뒤에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터뷰를 우리가 어쨌든 취사 선택하는 건 뭐 기술적으로 불가피하잖아요. 그 사람 말을 다 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야, 저 인터뷰 틀렸다. 난 저 말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일단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고 이제 무엇이 잘못했고 어떻게 고쳐나가야지 그렇게 논의가 가야 되는데 좀 지난 얘기지만 안타깝게도 김경록 PB 건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조금 그때 그게 벌써 작년 11월이잖아요. 근데 조금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또 직면이 할 수밖에 없으니 좀 정말 같은 입장으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육냥이 나르샤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말씀이 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을까? 이제 혼자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내부에 칼을 못 들이밀 거면 그냥 접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생각하다가 아, 그게 더 비겁한 것 같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거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잽이라도 날리고 이런 댓글이라도 소개를 하는 식으로라도 KBS 내부에 좀 이런 시그널을 주고 같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을 던지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채널이 또 뭐 5년 10년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우리 채널이 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KBS 기자들이 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정말 양심에 정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 그 밑에 그 댓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KBS 가입하려다가 30분 넘게 걸려서 여기 와서 내가 댓글 단다 이렇게 달아주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런 걸 지속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어디는 있어야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조금 소용이 있지 않을까. 처음엔 되게 이런 댓글 보면서 아,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들어주는 소통 창구로 그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KBS 기자나 구성원들이 많이 봅니다. 또 이 프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소통되는 이런 창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내부에서 많이 봐야 사실 자정작용에 기여를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외부에서 화제가 돼야 또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이 타이밍에 야, 진짜 쓰레기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런 취지의 댓글을 많이 봐서 너무 마음에 많이 남고 정말 내가 진짜 변했나 내가 진짜 그런가 막 되게 마음 너무 무거웠어요. 아무튼 그게 참 마음에 쏙 들진 않으시겠지만 저희도 서스테이너블 대들기 지속 가능한 대들기와 의미를 동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노력만 하겠다는 말만 하냐 이런 댓글도 봤어요. 네, 그것도 압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때려칠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때려칠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때려칠 수 없어. 계속 하긴 해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아무튼 같이 바꿔간다는 마음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여러분의 댓글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희 KBS에 대해서 또 저희 댓글 읽어준 기자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2부 뉴스 목미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우리가 막 얘기했다고 해서 저기를 할 사람이면은 그럴 사람이면은 따로 필요가 없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건 그래도